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원래 금요일 아침에는 방송이 없죠. 그런데 미국 대선 결과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어느 쪽에서도 승리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승미소는 멤버십 게시판에 수요일 밤부터 바이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바이든 시대의 거시경제 환경, 그 다음에 투자 환경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정부 정책과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고 그들의 정책 방향의 흐름에 따라가서 투자를 해야 친수익파, 수익이 높죠. 자, 바이든 대통령 시대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바로 시작합니다. 바이든 시대 거시경제 환경과 투자 전략. 바이든 당선 확정도 안 되는데 무슨 제목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있을 것이다. 예, 그 문제 계속 이 내용에서 다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그냥 차분히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16시 현재 CNN 대선 미국 투표 라이브 화면입니다. 바이든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을 확보했죠. 과반수 270명까지는 아직 양쪽 다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그 다음에 노스차일드, 조지아 이렇게 5개 지역에서 개표가 우편투표 등등의 문제로 정지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바다, 애리조나 이 두 주에서 현재 이기고 있는데 그 숫자만 합하면 선거인단이 270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시가 바이든 트럼프 대선 투표보다 더 주목했던 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수입 싹쓸이 블루웨이브를 달성하느냐 여부였죠. 그런데 현재 같은 시간 CNN 라이브 사이트를 보면 47대 4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남은 곳은 5곳. 이 중에 민주당이 우세한 곳은 애리조나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부통령이 당연직을 한 곳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51석을 확보해 현재의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대선 후보는 누가 되든 시장이 어쩌면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거의 확실하다는 뉴스가 어제 저녁부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환호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공화당이 집권당이 된다는 데에 환호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화당이 상원을 점령하고 있는 이상 민주당 측에서 하원과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들을 쪼개기, 반독점 선언에 간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장에서 대규모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두 번째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집권 초기에 실시했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원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증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한 이 또한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 2가지 재료로 나스닥이 대통령은 누가 되든 상관없어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 게 증시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 가치주, 특히 다우지수에서는 이 때문에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기도 했죠. 그 이유는 크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원했던 2조 원 이상의 부양책은 공화당이 이미 5천억 이상은 어렵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기 어렵다. 기껏해야 월가에서 분석은 많이 봐줘봤자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만 공화당이 합의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계속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있죠.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솔라,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등등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겠다 했는데 이게 그냥 밀 수는 없죠. 법률적인 기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공화당이 합의나 지원을 해줄까? 거의 가능성이 없죠. 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추출 산업이라고 하죠. 석유 산업이죠. 석유 산업에 지원하는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후변화 협약을 재가입한다 이런 것 자체가 방해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부침이 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앞에서 잠깐 미리 말씀드렸던 거, 무슨 소리야. 좋아.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지들이 앉아서 모여서 승리 선언을 한다고 해. 좋아. 그런데 트럼프가 불복하면 계속 소송전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내년 1월 20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 날까지 계속 정치적 불확실성을 끌고 가면 어떡할 거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미국 정치, 사회 시스템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트윗만 가지고 몇 번 하다가 여론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그냥 끝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복 가능성 의미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왜 트럼프의 불복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대야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현재 미국 대선 투표 실시간 집계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와서 바이든 승 이렇게 판정이 되면 아무리 트럼프 지지자라고 해도 인간은 혼란을 싫어하죠. 그냥 안정된 사회, 불확실성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지자라 할지라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를 걸고 있는 우편투표, 이 우편투표는 그냥 민주당이 원해서 된 게 아니죠. 이미 민주와 공화당이 합의해서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의거해서 우편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려놓을 것이다.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한마디로 깽판을 쳐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큰 하락이 온다. 여러분 적금이 있으면 깨서 마음에 드는 주식을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한번 그렇게 크게 좀 출렁이 여줘야 된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저는 그런 상황조차도 크게 오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는 여론 정치,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죠. 개표 이후에 당연히 미국의 언론들, 그 다음에 다양한 기관에서 여론조사, 승복 여부, 불복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미국 시대의 우수성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의 리더십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순응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우세할 가능성이 무지 높을 것이다.
조만간 하루이틀 사이에 저는 이런 뉴스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의외로 미국 사회 상식이 통하죠. 자존심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주의 아직 건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함부로 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개표와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잡음이나 폭락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을 살 기회인데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제발 좀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예,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상황이죠. 만에 하나를 그런 상황이 온다. 겁먹지 마세요. 최고의 매수 기회라는 거. 그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선 요약을 정리했고요. 이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든 시대다. 그렇다면 친수익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바이든의 정치, 경제, 외교 등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그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그런 환경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포지션을 둘지 분명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바이든 시대에 달라질 환경을 생각하려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정치적 가치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갈라치기죠. 대결과 갈등, 흑과 백,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백인과 유색인종, 여성과 남성, 철저하게 편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우리 편과 내 편을 나눠서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편가르기 전략이었죠. 그러나 바이든의 민주당은 이런 대결 정책을 극도로 반대해왔고 결국은 그와 정반대에 있는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경제, 그 다음에 미국 사회정책, 나아가 국제, 경제관계도 이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관계,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거시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중국 문제, 중국 관계가 우리가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자, 트럼프가 보려는 중국과의 거의 적대적인 관계, 한꺼번에 손바닥 뒤집듯 저는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큰 방향은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은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싸움을 벌였던 트럼프의 정책을 하나씩 완화 또는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부과된 중국을 비롯한 한국, 여러 나라에 부과됐잖아요. 그런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단계적인 인하 과정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예.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경제가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 적대, 갈등 관계에서 가장 큰 대척점에 있는 게 중국이죠. 어제 중국의 위안화를 보면 즉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붉은색,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6.68로 안정되다가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함께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죠. 6.77까지 올라갔었는데 저녁에 바이든 가능성, 바이든의 대통령 탈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저렇게 위안화가 다시 달러 대비 내려왔죠. 즉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바이든의 조화와 융합, 이 부분을 외환시장에서 먼저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머징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머징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수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야 일부 상당한 수준의 내수가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이머징은 그런 내수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 관계, 이런 협력과 교류가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조화와 협력을 위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 환경이 나아질 것이고
그에 기반해서 이머징 주식시장 투자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류와 협력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기반해서 앞서 말씀드린 관세 또는 철폐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이머징 국가격 경제적 환경, 즉 주식시장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 이머징 ETF EEM입니다. EEM 어제 오늘 새벽 3.14%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다 급등해서 다 급등했으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기반해서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는 3200을 하단으로 그 다음에 3450, 3500포인트를 상단으로 해서 지난 4개월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박스권 탈피해서 3500을 넘어설 가능성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 일본이죠. 일본 종합주가지수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일본을 이머징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일본도 대외 의존도, 내수가 워낙 죽어있기 때문에 수출 여건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종합주가지수 니케이 225 지수도 주목할 만하죠. 니케이 225 지수 지금 현재 24,10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 고점, 네 번째 고점 탈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고점이 24,250포인트입니다. 저 고점을 넘어서면 지난 1991년, 1989년에 주가가 폭락했지만 본격적으로 30년 대폭락을 했었던 니케이 225 지수, 드디어 30년 내 최고치 지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상하이, 일본, 한국도 미국 의존도, 대외 환경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코스피 좋은 방향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미국 경제가 현재 다시 한번 겨울철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서 엄청나죠. 힘들죠. 거기에 공화당의 상원 점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의도하는 금액만큼의 부양책을 시도하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이라면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전통 가치주의 성장성을 위해서 아마 그걸 기반으로 경기 부양을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은 빅테크, 비대면 기술주들이 현재 증시와 경제 상승을 도모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지 않고 그리고 고용도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하죠. 고용은 결국 과거 전통산업, 그래서 바이든 후보나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 대규모 부양책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 의해서 다양한 시도로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이나 제세금 이런 것을 부과를 통해서 어떻게든 전통 가치주의 회복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공화당이 상원을 과반 집권하기 이미 그럴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의 부양책을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열리죠. 오늘 밤 열리는 11월 FOMC에서 Fed가 의사를 밝힐 텐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Fed의 유동성 확충 쪽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의회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화당 원내대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새벽 공화당 원내대표가 의회의 가장 큰 일정, 가장 중요한 일정이 부양책이다. 우리는 부양책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어차피 자리도 뺏겼는데 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의 속성상. 그런 것을 다 감안할 때 연내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적든 많든. 그렇다면 오늘 새벽, 내일 새벽입니다. 방송은 제가 하루 전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금요일 새벽에 있을 Fed의 FOMC에서 유동성 확충 조치 또는 그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점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준 대북 관계죠.
민주당이 사실 대북관계가 더 유화적일 것 같지만, 대북관계만큼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더 강경책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일본 정치권이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보다 한 단계 위에 일본의 동맹을 더 중요시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런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정치권 및 경제계 로비가 통하는 집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부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현대통화이론입니다. MMT라고 하죠. 현대통화이론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4년 동안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통화이론이 무엇인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MMT,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상관없이 머니 프린팅해서 경제 살리자라는 의견인데요. 이 MMT를 누가 주장했느냐? 미국의 민주당의, 그것도 급진좌파로 알려진 샌더스 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던 통화이론입니다. 당연히 샌더스 의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잖아요. 계속 이 현대통화이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통화이론이 뭔지 잠깐 살펴보면요.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나올 가능성이 없죠. 인플레이션은 이 경제, 가정, 민간에서 부채를 늘릴 수 있을 때, 부채를 늘릴 때 나오는 것인데, 누가 부채를 늘릴 수 있으며 어느 은행이 개인한테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없어서. 그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금리를 0으로 해도 안 되니까 계속 페드에서 유동성 확충하고 정부에서 부양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인데, 이 이론이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급진좌파라고 할 수 있는 샌더스마저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이 의외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에 계속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가능성이 있느냐?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이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부채라도 뿌려야 되는데, 정부가 프린팅하지 않으면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은 가능성이 없죠. 갚을 돈도, 직업도, 일자리도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왜? 공화당이 상원을 잡고 있느냐, 부양책을 안 해주니 결국 MMT 이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금이 가장 먼저 반응하겠지만, 금을 사자, 차라리 저는 금 대신 고려아연을 편입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연이 무슨 금이냐?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금이 나오죠. 금이 고려아연의 순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금 가격과 고려아연 주가가 거의 연동이 되는데요. 혹시 금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고려아연 현재 38만 원 정도 하는데, 배당금, 작년 배당금이 주당 14,000원, 현재 가격만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3.6%라는 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배당금을 노려서라도 차라리 금보다는 고려아연을 편입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조정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금이 차라리 금보다는 고려아연을 포트에 담는 게 낫겠다. 저라면 10% 정도는 담아서 현대통화이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쪽에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은 제가 토요일 좀 쉬어야 될 봄 상태가 돼서 일요일 시간을 월요일로 지금 바꿔서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